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저희 대타 전문이라서 그런지 이 닭간다 플러스를 각 방송사에서도 보나 봐요. YTN하고 SBS에서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 저보 대타 진행 다음 주랑 다음 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은 안 한다. 과감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아니 이것 때문은 아니고 아침 방송 제가 안 해가지고. 금요일 방송도 안 하시고 네, 아침 방송도 안 월요일도 하시고 안 하고. 월요일도 안 하시고 네. S급이다. S급이죠. 네. 옥순 조용히 하시지. 저희가 저희가 작간다 플러스 지금 1월 달에는 정치 고수분들을 모시고 한국 정치판을 좀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더 특별하게 모셔봤습니다. 국회에 지금 최고의 두 기자님을 모셨는데요.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출입하고 있고요. 네. 한국일보에서 이제 이슈 전파사라는 유튜브도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명성이 자자하신 장성철 소장님 모시고 방송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영광이죠. 사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보수의 민낯 초판 1세 사인본 네, 갖고 있거든요. 네. 팬입니다.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사인 이렇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닌가? 내가 해준다 그랬나? 하여튼 제가 해달라고 했죠. 예. 그리고 옥순 네. 한겨레 기자님. 네, 한겨레 김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그때 이후로 저랑은 연락을 안 하시는 건가요? 전혀 연락을 없으시죠.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그 주최 측에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어쨌든 뭐 따로 저한테 어필을 하셔야죠. 따로 해야 되는구나. 네. 몰랐습니다. 제가 따로 연락을 주시죠.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두 기자님 모시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오늘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처분을 했고 또 지방선거 앞두고 각 지역 좀 판세 그리고 민주당의 합당 여러 가지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날카로운 분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님. 네. 국민의힘 지금 저렇게 제명할 때입니까? 한동훈 전 대표. 단답형으로 대답할까요? 네. 아닙니다. 오늘 아침 그럼 저 장동혁 대표의 저런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뭐 예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예측하셨어요? 뭐 오늘 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결국에는 여러 번 멈췄어야 되는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뭐 말하자면 절차와 민주성이 있는 공당이라고 하면 여러 번 멈췄어야 하는 때가 있는데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그래도 조금 했었는데 네. 여지 없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 이제 그거 하니까 생중계로 라이브를 걸었는데 옆에 앉아 있는 면면들 보니까 그럴만했다. 할 수밖에 없겠다. 김도영 기자님, 예. 국민의힘 출입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네. 오늘 아침까지 네. 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뭐 어쨌든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단식 후에 처음으로 복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민생 행보라고 해가지고 AT라고 이제 농수산물 맞아요. 거기를 방문했는데 사실 기자들의 가장 궁금한 거는 내일 한동훈 제명할 거냐 이 질문에 그 장동혁 대표가 절차대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일정 조금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YS를 다룬 전기영화를 보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하면서 그때 기자분들 많이 가셨어요? 저도 갔거든요. 근데 가니까 이제 그래도 한 10명 정도 네. 양쪽으로 와 이렇게 있고. 쫙 서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되게 많은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밤 사이에 뭐 붙일 거냐 말 거냐 많았는데 그 국민의힘을 제대로 취재하는 기자들은 거의 다 이제 그 안건을 상정할 거다라는 거는 뭐 다 알고 있었고 제명 의결이 될 것이라는 거 정도는 이미 계속 예고됐던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당이 분열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옳으냐 도움이 그쵸. 되냐 그래서 안 할 거다 좀 질질 끌고 네. 결국에는 좀 한 1-2주일 있다가 당원권 정지 한 6개월로 좀 감경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근데 소장님처럼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과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네. 최소한 언론이 보기에는 좀 많이 괴리가 돼 있다 보니까 약간 뭐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은 거의 뭐 내일 당연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우재준 의원이야 뭐 한동훈 전 대표 편이니까 반대를 했는데 네, 네. 양양자 의원의 기권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이제 그 거수 투표를 했잖아요. 네. 보통 이제 최고위 잘하시니까 저는 비공개 최고위는 기자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저 궁금한데 거수 투표를 해갖고 찬성한 사람 손들어라 그래갖고 7분이 손든 거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 손들어라 그래서 우재준 최고위원이 손든 거고 기권하라고 했는데 이제 양양자 최고위원 손을 아예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양양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좀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평택을 출마를 하고 싶어 하고 맞아요. 공천권을 갖고 있는 거는 장동혁 대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소극적인 대놓고 반대를 못한다. 제가 조금 전에 찍힐까봐? 그쵸. 아니, 제가 조금 전에 100% 공천 때문이죠. 공천 때문에 눈치 보던 거죠. 앞에 앉아 폄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치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친한 게 핵심 인사 점심 먹고 왔는데 양양자 최고위원의 행보를 어떻게 보시냐 그러니까 그거는 동조다. 사실상 찬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냥 드러내놓고 찬성을 하면 공천을 받더라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걸 좀 아무래도 눈치 본 걸까요? 수도권 지역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긴 어려운데 근데 그 전에 넘어야 될 허들이 공천을 받는 건데 네. 그 공천의 권한을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행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양자 의원이 계속 이제 말하자면 오랫동안 이제 밖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이 났을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서는 뭐 소신 있는 것처럼 발언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뭐 오락가락할 때가 있었는데 네. 최종적으로 어쨌든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하는 걸로 정치적인 신념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걸 택했다라는 거는 얘기한 대로 동조한 거죠.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네?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공천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저는 근데 평택은 이미 공천이 결정이 됐다고 봐요. 황교안 전 대표요? 네. 어. 대구 지역도 공천이 결정됐다고 봐요. 이진숙, 조원진. 조원진, 조원진하고 합당할 거거든. 우리 저도 공화당. 유영아 의원님 있잖아요. 유영아 의원님. 그분은 대구시장 가야지. 대구 그 말고? 빈자리에 이제 조원진. 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지난 대선 때 그 김문수 캠프에 있었던 핵심 인사들이 이제 김용태 당시 비대위원장 찾아가서 합당해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했다고 저 들었거든요. 네. 그게 아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재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제가 있었는데. 얘기 들었는데 한 달 전쯤에 조원진, 장동영 만났대요. 그 지방선거 전에 합당한다고. 거기에 이거는 좀 양념인 것 같은데 대구 쪽 지역구 빈자리 나한테 주기로 했다. 그렇게까지도 좀 소문이 돌더라고요. 근데 소장님이 그렇게 취재 다 하시면 기자는 뭐 먹고 사나요? 저보다 내막을 훨씬 더 취재 긴밀하게 잘하시니까 저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었어요. 그러면은 향후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 대표 방금 전에 기자회견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제가 여러분께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오늘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의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기서 꽂히는 단어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여기에 좀 꽂혔거든요. 뭐를 포기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오늘 한동훈 대표 입장이 좀 실망스러운데 왜요 또? 왜 어렵고 픽박당하는데 그렇게 아니, 또 본인이 비판하려고 그래요? 정치인은 계기가 중요해요. 계기 좋죠. 네. 근데 본인이 오랫동안 지금 이 문제로 언젠가 내가 제명당할 거야 라고 하고 오늘 뭐 예상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오늘쯤에는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이제 남을 만한 드라마틱한 뭐 예를 임팩트가 있는 이런 입장을 내줘야 되는데 오늘 입장도 사실 너무 짧고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향한 제일 많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정치적 결행력이 약하다 뭐 이런 건데 오늘 입장문에서도 약간 그런 면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명을 당했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뭘 포기하지 말라? 뭘 포기하지 말라는 건가?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을 포기해라 아니면 국민의힘의 개혁과 쇄신을 포기하지 말아달라, 기대를 포기하지 말아달라.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소장님 방금 읽으신 거에 네. 그 포인트가 좀 있는데요. 뭐예요? 이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래 한동훈 전 대표 약간 그 극적 연출 좋아하잖아요. 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고 5초 동안 침묵을 합니다. 오. 그리고 나서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를 라거든요.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데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본인이 돌아오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피력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출입 기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여기서 모든 계획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그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사실 국민의힘 기자들의 가장 관심사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국민의힘 기자들이 뭘 취재해야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선택을 할 것이냐가 지금은 뉴스밸류가 제일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 뜸을 조금씩 들여가면서 천천히 그 풀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문일답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백폴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어제도 없었어요. 어제도 없었어요. 네. 이렇게 좀 짧은 기자 회견문 네. 김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자세하게 국민의힘과 보수파가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좀 장엄하게 얘기하는 것이 옳았다
라는 것이 김한 기자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마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뭔가 자신의 견해를 밝힐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거잖아요. 뭐 가처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보수의 길이라든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네. 이제 그 출마 선언을 할 때 밝히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너무 들어요. 텀이 길지 않을까요? 만약 출마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4월 말 5월 초쯤 돼야 될 텐데. 근데 저는 오늘 제명될 때 지금 이제 말하자면 자기를 제명하는 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나를 제명하는 과정이라는 게 결국엔 이 대중들에게 어떤 의미로 각인되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모종의 다른 계기에서는 자기가 할 정치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자기가 할 정치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자기가 뭐 제명이라는 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국민의힘 뭐 정치 고관여층이나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 제외하고는 한동훈 왜 제명하는지도 잘 몰라요, 사실. 몰라. 예.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 쫓아내기 위해서 나 하나 끊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그래서 최소한 지금 자기를 제명한 세력과 자기를 차별화하는 데 성공했어야 되는데 대중의 언어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다. 저는 근데 조금 다른 생각이 좀 드는 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자신에 대한 제명을 YS에 대한 제명에 좀 등치를 시킨다거나 약간 좀 이준석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조금 이제 과한 연출 같은 거 좀 하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 그 제명이 불법 계엄이고 그리고 자신은 제명 다 했고 YS랑 이제 그 상징적으로 자꾸 빗대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과하다는 의견이 아마 있었을 것 같고 오늘도 만약에 뭐 그렇게 빗댔으면은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김한 기자님이 마음이 삐뚤어져서 저래요. 그래요? 그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뭐 말을 좀 입장을 내세웠다고 하던데 오늘도 서울시장으로 무소속 나가라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주장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삐뚤어진 김한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야말로 가능성이 높지 않죠. 네, 근데 왜 자꾸 저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뭐- 창당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죠. 현실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지방선거를 패배할 때까지 장기간 침묵을 지키면서 네. 지방선거 이후에 구원자는 나밖에 없지 이러고 이제 나오는 모양새, 그다음 복권에서 이제 나오는 모양새가 있을 수 있고 그거는 근데 어쨌든 6월달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그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무소속 출마하는 거죠. 무소속 출마해서 장동혁의 국민의힘 대 민주당 대 한동훈 이런 3자 구도를 만들어서 그 3자 구도에서 승리해서 돌아온다. 뭐 이러면 그 가능성 그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예 보수 정당을 새로 이제 차린다. 플랫폼을 차린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 개의 어떤 움직임이나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으로 볼 때 어려워 보이고, 그러면 첫 번째는 누가 조언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냥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가능성은 두 번째니까 그 두 번째에서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라. 그럼 어딜 나갈 거냐? 뭐 대구를 나가라, 뭐 서울시장을 나가라, 뭐 이런 지금. 두 개의 진로 상담위원회가 제가 볼 때 시사방송계에 있어요. 네. 김종혁 진로 상담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한동훈 진로 상담위원회가 있다. 그 OX로 한번 해볼게요. 한동훈 출마한다. 6월 재보궐선거 때 OX. 저는 5 하겠습니다. O. 저는 X. X 왜? 오늘 기자회견문에서도 보면 본인이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선돼서 돌아온다. 가로 열고. 그게 제일 빠지고. 무서운 게 배신자 아닙니까? 네. 근데 만약에 3자 구도에서 이겨요. 근데 국민의힘 선거는 폭망했어. 네. 그러면 다시 뭐가 작동합니까? 배신자. 배신자. 그게 아닐 수가 있는 게요. 네. 왜냐면은 삼자구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대구를 나가면 삼자구도가 아니고 양자구도가 양자구도죠. 돼요. 예. 뭐 평택을 나가면은 보수들끼리. 예, 보수부들끼리 양자구도가 되고 거기서 선택을 받으면은 어쨌든 대구니까 보수의 심장이잖아요. 대구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을 이긴다고 하면은 보수의 선택을 받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지역구에 따라서 아마 좀 그 당락이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승리만 한다면은 그 당연히 그 이후에 국민의힘 폭망 과정에서 비대위가 들어설 거고 그 비대위의 제일 안건은 한동훈 복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돌아온다라는 걸 무조건 뭐 국민의힘에 기어 들어가겠다라는 그렇죠. 선언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당당하게 들어가느냐 이겨서 들어가느냐 어쨌든 아니면은 앞으로 항복하고 들어가느냐. 6월달 지방선거 때까지 한동훈이 시사평론계에 가장 핫한 아이템으로. 한동훈 제가 한동훈 없는 한동훈 전국이라고. 이 한동훈은 없는데 한동훈 전국이요. 장동혁 체제도 한동훈 없는 한동훈 지도부예요. 그러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후부터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의 한자도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냥 애써 무시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굳이 언급을 안 해요. 안 하죠? 한동훈이라는 네. 이름 자체는 완전 얘기를 무시할 안 것 해요.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민주당 합당, 조국혁신당 합당 있잖아요. 탐사 보도팀 김한 네. 기자님, 이 실체가 뭐예요? 막 엇갈리더라고. 대통령실이 더 원했다, 아니다. 이게 정청래 대표가 더 원한 거다. 일단 뭐 제가 취재한 내용으로는 그 대통령실도 정청래 대표도 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 자체에는 공감과 대화와 동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합당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합당 시기가 뭐 선거 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여의도법으로 보면 뭐 선거 전에 해야지 그래야 효과가 시너지가 나지 뭐 이런 건데 그날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한 날이 코스피 5천 터치한 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비판 많이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그 당일 왜 오늘이야? 이 부분에서는 초반에 오전에 약간 그게 있었는데 오후에 그 나와서 수습을 했잖아요. 뭐 교감을 했다. 그러니까 언지를 예. 정도는 뭐 받았다. 예, 그런 거를 보면 그러니까 사전에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동의는 있었던 것 같고 합의는.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하기 싫어서 뭉개다가 그날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실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약간 조금 다른 게요. 네. 일단은 저희가 되게 주목해야 되는 게 민주당 공보실에서 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러니까. 합당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정청래 대표가 근데 그날 합당 발표를 한 날 의총 들어가서 청와대와 교감이 있다고 했어요. 청와대와 대통령 일단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청와대와의 교감은 그 홍익표 정무수석한테 사전에 그 뭐 통보했다라는 그렇죠. 정도잖아요. 통보 언질 정도.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합당에 대한 교감을 그러니까 언젠가는 합쳐야지. 예를 들면 우리가 통일은 해야지라는 수준에서 바라본다면은 네. 그 실제로 이제 그 뭐냐 합당 발표까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나온 어떤 스탠을 봤을 때는 대통령실과의 교감은 없었다고 보여요. 저는. 대통령과 교감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거는 뭐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대통령 이재명 안 해? 간이 배밖에 나왔어요? 했어도 안 했다고. 그 이재명 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말버릇이야 뭐 말버릇이라기 하는 평소에도 그냥 합당은 해야 그 언젠가는 같이 가야지죠. 합당은 근데 해야지라기보다. 지금 민주당의 구도에서 이재명의 뭐 그립감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데 당대표 밥 먹으러 들어온 당대표한테 혹시 반명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농담이지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 초기고 지지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우위에 있는데 당연히 우위에 있죠. 이거를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전혀 모르고 내가 그냥 나의 결단으로 해야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구조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 교감이 있었던 건데 이거를 대통령과 교감했다 이러면 당장에 여러 이러저러한 뭐 당무 개입이네 뭐네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최대한 안 하고 이제 말하자면 아니 왜냐하면 뜻이 같으니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당장에 이게 그 구도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게 이재명의 뜻이냐 정청래의 뜻이냐.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정청래가 독단적으로 뭔가를 한 거 아니야? 이거 당에서도 잘 몰랐던 거 아니야? 최고위원들 반발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알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아니 근데 만약에 대통령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고 대통령도 통합과 합당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면 친명의 인사들이 지금 그래도 아직도 전투력이 세요. 저기 정청래 대표 진퇴를 뭐 우리가 물어야 된다, 잘못됐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전 최고위원도 나와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현주 뭐 강덕구 이런 최고위원들도 이거 진짜 정청래 가만두면 안 돼.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거기다가 사실은 민주당 공보실 문자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라 갖고요.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그걸 제대로 명확하게 하라고 당에다가 압박을 넣은 거예요. 아니면 그런 메시지 안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러냐고요? 친명들은 대통령도 합당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저렇게 정청래를 못 살게 굴어요? 저는 친명과 말하자면 친청, 그러니까 정청래 구도가 일정 정도 약간 허상이라고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무슨 의미냐면 그 정청래의 계보가 얼마나 강하냐를 보면 정청래의 계보라는 건 사실 선거를 정청래와 함께 이겨본 사람이 지금 그 당에는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선거는 다 이재명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계보가 형성되려면 제일 첫 번째 조건이 같이 선거를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정청래는 공천도 줘보고 아직 정청래 대표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
스피커 셌던 사람, 정청래 같은 류의 강성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을 정청래계로 구분을 하는데 이들은 곧 이재명 계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 계보라는 게 약간 그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은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강두구라든지 이현주라든지 정말로 이 사람들 그게 계보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이 발탁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사람들은 말하자면 못 들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반응을 보면.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청래도 자기계예요. 왜냐면 정청래도 결국엔 했기 때문에 정청래가 권한을 갖고 있는 정청래와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나머지들한테 내가 그거를 설명해주고 설득해줘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개입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 커뮤니케이션 미스들은 있었지만 네. 뭐 뜻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일견 동의하면서 동의하기 어려운 게 친청이라고 얘기하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사실은 친청 뒤에 친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시한 그 이제 기존의 그 전통적인 민주당 주류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는 오히려 그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최고위원을 하는 이성윤 최고위원 같은 경우 완전히 친청계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 후배이기도 하잖아요. 네. 중앙지검장까지 했고 뭐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면은 전혀 이게 그림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다. 뭐. 예. 그러면은 또 OX 두 분 기자님들의 감과 정보력을 또 판단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합당이 될 것이다. 오. 저 세모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회색 분자는 안 됩니다. 아, 저 진짜 어려운데. 예 아니오로 하십시오. 합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 어쨌든 각을 세워야 되니까요. X로 하겠습니다. 왜요? 삐뚤어졌네. 아니 지금 대표도 하자고 그러고 어. 조국 대표도 솔직히 합당을 해가지고 본인 재보궐선거 출마해서 배지 달고 딱 들어오고 네. 그리고 대통령도 이건 합당하는 게 맞아라고 다 되어 있는데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당내 반발이 생각보다 많이 세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기류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정청래 대표가 절차에 올려갖고 밟고 가면은 네. 투표하면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투표에 올릴 때까지의 어떤 반발, 그 저항들을 어떻게 밟을 수 있을 것이냐가 제가 봤을 때 큰 그 문제가 점 때문에 아닐까. 걸림돌이다. 예. 김한 기자님은 왜? 저는 이 정도로 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합당이 안 되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돼요. 네.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을 거고 네. 그 지금 말씀하시는 반발률도 양형자화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천권을 결국 누가 주는 겁니까? 정청래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다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흡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취하더라도 흡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반발이 있겠죠. 흡수하면 뭐를 해야 됩니까? 일정 정도 예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예우를 해주는 지역에 예를 들면 안철수 신당이랑 합당할 때 광주시장을 안철수 계가 추천한 것 같은 그런 게 나와야 될 텐데 이제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의 국소적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중앙당 차원에서는 가는 거고 조국 혁신당은 뭐 훨씬 쉽죠. 사실상 조국 대표한테 일임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의견을 다 들어보고 내가 마음대로 할게 뭐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까지 된 이상 합당이 안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가 이제 그 바른미래당 그 통합할 때 과정을 제가 좀 지켜봤는데 네. 그 당대당 통합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당직자도 이제 100명, 중앙당 100명, 이제 그 지역 100명 해가지고 200명 상한 걸려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고용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채무 문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밀다 하더라도 지금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뭐 정치적 선언 수준의 그렇게 그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뭐 같이 공천을 함께 한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 혹시나 가능하다면 그렇게까지 될 수 있겠지만 완전한 합당은 그 전에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화면에 하단에 보시면 고급 설 선물 포장 6포 선물 세트 제가 들어오다가 그러니까 혼자 드셔가지고 다 먹었는데 저도 먹고 싶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측이 틀리는 분이 사는 걸로 사회자와 네. 이긴 사람에게 네. 6포 하나씩 선물해 그럼 주는 저희 거예요. 시기는 언제로? 아니 뭐 두 달. 두 달? 지방선거 두 달까지 전에 어쨌든 한다. 3월 달까지는 합당을 해야 공천이 이루어지니까 네. 3월 달까지 네, 알겠습니다. 6포 아셨죠? 6포, 네. 네, 저는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이기면은 김한 기자님이 제가 사고. 사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김한 기자님이 이기시면 제가 네. 사드리는 거고 저 또 사주시고. 이렇게 자기는 이제 그러면 무조건 끼는 드시는 거죠. 거네요. 네. 플러스 1인 거죠.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이건 욕심이 나요. 제가 소장님 책까지 사본 사람인데 이렇게 삥 뜯으셔도 되는 겁니까? 괜찮습니다. 공짜가 맛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 6.3 선거 관련해 가지고 신규 프로그램을 저희가 런칭을 했어요. 이름이 다 깐다 플러스. 이거 다 판다 플러스거든요. 지역의 특성과 구도 그리고 판세까지
제대로 좀 파헤치고 주요 후보자들을 유권자들에게 잘 소개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다 판다 이런 식의 명칭을 좀 정해봤는데 다 판다, 63 다 판다 어느 게 나을지 한번 지금 시청자 여러분 좀 올려줘 주시고요. 63 선거 최대 관전 포인트 먼저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기 우리 PD님께서 지금 슈퍼챗이 지금 쇄도하고 있다고 소개를 좀 시켜달라고 하시네요. 육포 사 먹으라고 장 소장님. 그러니까요. 강보가타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패션 정치하는 정치인들은 항상 저렇게 추상적인 말만 나열한다. 한동훈 대표를 좀 공격하시는 거고. 김원주님 추천해 주셨습니다. N번째 퇴출 정무감각 제로. 이건 누구 얘기하시는 거지? 강보가타님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미지 정치 원탑 남자 한동훈 여자 허은하. EUNRYUNGKIM 9531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한동훈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네요. 한동훈은 그 두꺼운 안경을 벗고 시민들과 눈을 마주치며 소통하고 현학적이고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단어 쓰지 말고 주어, 목적 없는 문장을 쓰지 말길 바란다. 그런 레토릭은 멋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어 보인다. 모호한 걸로 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지금 시청자 동접자분들의 60%가 우리 여의도 너머의 비구독자예요. 두 분 지금 보고 싶어가지고 오신 일반 시청자분들이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6.3 선거 최대 관전 포인트 하나씩만 꼽아줘 보세요. 김도영 기자님. 어디? 저는 그냥 미니 총선으로 할게요. 미니 총선. 저는 평택을 굳이 꼽으라면 어. 왜냐면은 광역단체장 선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대충 판세 정리 끝난 것 아니 같고요. 서울요. 서울 이거 모르잖아요. 서울 얘기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부산은요. 부산도 뭐 뻔하잖아요. 뻔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평택. 막 미니 총선. 네, 미니 총선 평택. 평택이 될 수도 있고. 김한 대구가 될 기자. 수도 있고. 저는 그래도 서울이라고 봅니다. 서울이다. 지방선거는 서울이죠. 예. 그러면은 왜 평택을 꼽으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실 평택을 꼽고 싶은 건 아니었고요. 이제 그 여야 대결보다 오히려 야야 대결 내지 여야 대결이 오히려 좀 관심을 좀. 한동훈이 나온다는 걸 전제로. 네, 그렇죠. 그다음 조국 전 안 나간대 평택은. 평택은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로 나가게 된다면은 거기도 이제 관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조국 전 대표가 만약 합당을 하게 된다면은 어쨌든 보궐선거 자리를 제가 봤을 때 보전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약속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미 줄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뭐 호남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평택을 정도가 이나 안산 정도가 좀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후보가 있나요? 평택을요? 네. 거기가 원래 민주당이 공석이기 때문에 그 주기가 좋죠, 예. 생긴 자리라 갖고 그럼 안 내나 후보를? 내야죠. 내야죠. 왜 안 내겠어요? 자기네들에게 규칙 사유가 있으면 안 내는 걸로. 그럼 2020 저한테 그러세요. 2021년 서울시장 네. 보궐선거 때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다 규칙 사유 있는데 다 냈잖아요. 네. 아니 그래도 집권 여당 됐으니까 정치의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그러니까 이제 조국 대표가 나가면은 우리 당 아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평택도 그럼 나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는 어떻게 보세요? 거기 이제 그 유이동 전 거기 원래가 평택을이셨고 그다음에 양양자 최고위원 그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네. 누가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장 소장님 말을 신뢰하니까 황교안 전 대표로 배팅을 해보겠습니다. 결정된 것 같아요. 지금 언제 고성국 씨가 엄청 밀고 있어요. 서울을 왜 격전지로? 어쨌든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서 광역 단위들을 나눠 갖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서울을 누가 갖느냐가 지방선거를 결국에는 누가 이겼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몇 번의 선거를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그 지선에서는 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가져온다는 의미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서울이 제일 격전지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다시 나왔는데 서울에서 져버리면 오세훈 시장의 향후 진로에도 결정을 미치고 그거는 국민의힘의 차기 그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왜 지는 거를 상정하고 이렇게 진다면 얘기하세요? if 이길 수도 있잖아요. 이길 수 있죠. 이기면 달라지겠죠. 이기면 위상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근데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체급 자꾸 말씀 많이 하시던데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제 서울시장에서 이겼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뭐 재선하면 높아질 거다.
뭐 재보궐 선거 때도 높아질 거다 그랬는데 높아졌다가요 안 높아져? 떨어집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삐뚤어졌어. 따르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맞습니다. 중요한데. 예, 그 정무라인들이 이제 사실은 국회의원들 많이 만나고 이제 본인 사람들 만들기에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이른바 친오라고 불리는 의원들만 봬도 뭐 그런 역할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무부 시장 자리는 좀 중량감 있고 국민의힘에 좀 소구력이 있는 전직 의원 정도로 딱 임명을 해놓고 의원들을 좀 세규합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을 해도요 그게 여의도까지 안 와요. 네. 여의도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재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갖고 이제 방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문 같은 데서 언론 인터뷰 통해서 재생산해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김병민 정무부 시장이 상당히 언론 친화적이고 정무적인 감각 뛰어나지만 그렇다면 김명민 부시장을 거기에 놓는다면 다른 뭐 특보라든지 뭐를 하나 자리를 만들어서 의원들을 좀 설득하는 내 편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평택은 어떻게 보세요? 평택은 말한 대로 지금 변수들이 워낙 많은 거잖아요. 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황교안이 나온다면 그것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획기적인 선택이 될 거고. 뒷골땡.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황교안, 조국 이렇게 붙는다라고 하면 그 평택 선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인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전체 구도를 재밌겠어요. 견인해가는 말하자면 윤 어게인 세력 때 이 3년은 너무 길어를 캐치프레이즈로 했던.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집권했으니까 지나갔지. 이제 그렇게 선거를 칠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매치업이 돼버리면 구구도가 확 살아날 거기 때문에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재앙적인 구도인데 그렇게들 생각을 안 하시니까 뭐 그렇게 선택을 하겠죠. 저는 황교안이 나오면 조국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는 선거에 지면은 방어할 수 있는 절대 반지가 있잖아요. 부정선거 때문에 부정선거다 이거 이재명 정권 타도해야 된다. 그거를 취재해야 되는 기자들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아유. 평택이 또 이제 중국과 교역량이 많은 데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는 이제 나와서 자기가 지면 중국이 들어왔다. 지금도 뭐 현수막을 그렇게 걸고 계신데. 진짜? 네, 그렇게 아마 주장하겠죠. 아니 근데 부정선거를 한다라고 믿고 계시는데 선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되게 역설이라고 생각해요. 부정선거가 치러진다고 굉장히 강하게 믿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정부에서 열리는 선거인데 왜 나올 생각을 하는 거죠? 부정선거만 없으면 내가 15% 이기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내가 5%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현재 구도가 특별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지방선거의 전망을 한번 해줘보세요. 2018년도처럼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정도만 사수하고 나머지 다 질 거다. 아니면은 서울과 울산, 부산, 경남 정도는 가능하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역대 지방선거의 문법을 허무는 정도의 압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압승. 그럼 TK도 위험하다? TK 정도. TK 정도만 사수가 가능하다? 네. PK에서도 뭐 부산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부산시장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PK에서도 뭐 기초나 밑으로 내려가면 와 이렇게까지 올라왔다고 이런 정도가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지난 1년 동안 첫째 이제 국민의힘이 자기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정치가 전무해요. 지금도 전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지금도 보면 반이재명 하나를 갖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50%대를 유지하고 있고 뭐 때로는 60을 터치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기대려는 선거 구도 자체가 이미 6대4 게임이기 때문에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그 지난 1년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 구도에서는 한번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 정치에 관심 없는 제 친구들 중에도 많아요. 그 친구들이 다 그냥 비슷한 아니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분들 아니에요? 국민의힘 찍었던 사람들 중에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한동안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그 한동안은 어려울 것 같은 거가 어떻게 되냐면 투표를 안 하게 돼요. 그러면 국민의힘을 찍어야 되는 사람들이 투표를 못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받아줄 지금 제3정당도 별로 가시화된 게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상당히 뭐 어려운 선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진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일부 지도부는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다. 그래서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키고 한동훈 같은 오염된 사람은 다 내쫓아버리고 순수하게 우리 지지층만 대규모로 투표장에 나오면 이길 수 있다. 특히 부울경 등 밭이 좋은 곳에서는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던데.
그 지방선거는 뭐 한 50%에서 60% 정도 60? 투표율밖에 안 나오니까 뭐 그 조직표가 더 상대적으로 중도는 없어 막 예, 이랬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발휘하는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긴 얘기긴 한데 인구 구성비가 좀 변했어요. 인구 구성비가 좀 변해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제일 두터운 세대가 4050 세대인데 맞아요. 이 세대가 민주당 지지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울경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러면 기대해야 되는 거는 결국 6070인데 6070은 뭘 원하냐? 그냥 가서 무조건 나오면 찍냐?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6070들도 60대도 세대 분화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60대도 지금 386 세대가 60대가 들어가면서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인구비를 감안하면 국민의힘이 예전에는 우리가 무조건 유리해 보수가 더 많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인구비 자체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에서 유일하게 얘기했던 게 20대와 6070의 세대 연합론 같은 거 먹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전략들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바뀌어진 세대 구성에서 인구 구성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12.3 내란 이후에 뭐냐 저 정당은 뭐 이런 정서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게 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투표를 하러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매력 발산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 잠깐만요. 김원 기자님이 너무 이런 객관화된 데이터를 취사 선택해서 보는 그래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네. 게 오늘 미디어 토마토에서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번 조사보다 10.3%가 올랐거든요. 아, 대단하네 여론조사. 그래서 민주당 41, 국민의힘 한 39, 이래서 오차범위안으로 붙었어요. 장동혁 대표의 단식과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겠다라는 이거 그리고 우리끼리 뭉치자라는 결집해야 된다라는 이런 선거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 지금 급속하게 따라붙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우리 장장군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여론조사도 뭐 잘하셨겠죠. 잘하셨을 텐데 이렇게 주 단위로 10%가 움직이는 거는 사실 좀 약간 튄 굉장히 거죠. 이례적이 튀는 거고. 그걸 한 2주마다 한번 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2주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튀는 거고 그럼 단식 이런 것들을 그리고- 너무 폄하하시는 거 아니에요? 폄하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왜 단식했는지는 좀 한번 만나면 여쭤보고 싶네요. 김도영 기자님, 예. 지방선거 전망. 아니 어떻게 저도 보세요? 뭐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이제 그 김한 선배 말씀하시는 거하고 부울경도 뭐, 어려울까요? 근데 제가 2018년 때 홍준표 대표 시절에 그때 자유한국당 그 오, 지방선거 취재를 했었거든요. 취재하셨어요? 그때가 완전 이제 최악의 패배였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보수 정당 역사. 근데 그 정도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와 아직 그 정도보다 더 나쁜 수준이에요. 근데 그때는 또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 대형 이슈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 4개 정도 건지지 않을까? 네 개. 네 개? 네, 대구 경북에 경북에. 그래서 문점에 서울이나 뭐 부산, 경남 하여튼 울산이나 뭐 이쪽에 그 PK에서 한 곳은 좀 뺏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이면은 기존의 보수 정당에 지지했던 주요 지지층들 그 특히 개신교, 보수 기독교계가 마음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최근에. 왜요? 신천지 통일교 이것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죠. 사실 뭐 신천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이제 그 징계를 한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 정광훈 씨라든가 뭐 이런 류의 그 액션을 국민의힘에서 계속 취하면서 그 어저께 만난 그 모 유력한 중진 의원이 지금 기독교계가 떠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주요 근데 정치적 기반인데. 예, 그렇죠? 반대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 개신교계들을 엄청 챙기고 있어요. 본인도 이제 신길교에서 결혼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기독교가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그 뭐냐 차별금지법이잖아요. 본인이 거기에서 좀 부정적인 의사도 이렇게 인터뷰 통해서 밝혔었잖아요. 뭐 그런 종류의 밑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국민의힘에는 최고의 선거 전략가, 스승, 정신적인 지주 고성국 박사가 당원에 입당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당이 나가야 될 전략 방향에 대해서 매번 지금 본인 유튜브에서 네.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과거를 짚어보면은 미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도 국민의힘 거의 뭐 새누리당부터 약간 10년 넘게 출입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이긴 선거는 간단합니다. 네. 중도 지향하면 되는 거고요. 졌던 선거들은 똑같아요.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황교안 대표 시절에 막 국민의힘 지지자들 태극기들이 처음으로 막 국회 담장을 넘네 막 그래서 여의도 앞에서 집회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 기자들 감으로는 한 10,000명에서 15,000 정도였는데 그때 연단에 올라가신 분들이 막 10만 명이 모여갖고 우리가 드디어 국회 앞에까지 왔습니다 막 했어요. 우리가 선거에서 대승할 겁니다. 그 선거가 국민의힘이 역사상 가장 박살난 선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때보다 더 큰 착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도부가.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가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진심으로 믿는 건가 아니면은 우기는 건가? 핑계가 다 있어요. 네. 예를 들면 21대 총선 왜 졌냐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결집해서 진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졌다. 네. 뭐 이런 식인 거죠. 참 어제 김종인 위원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제가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스스로 결집을 하면 이길 수 있대요. 계속 그런 주장을 해요라고 했더니 한마디로 정리하시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정치가 1 더하기 1이 2가 안 돼. 뭐 3이 될 수도 있지만 0이 될 수도 있는 분야라 가지고. 네. 예. 국민의힘에서는요. 그 지금 쌍특검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랑 좀 연대하고 공동 투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갔었잖아요. 지금은 약간 좀 어그러진 것 같은데 뭐 개혁신당과의 이런 연대, 선거 공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요. 네. 필요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신경 안 쓴다. 한동훈을 제명을 하고 나면은 네. 이준석이 이제 장동혁과 손을 잡을 거다라는 약간 기대를 갖고 있고 뭐 심지어 어떤 중진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준석 경기지사 나가라고 하면 나가지 않겠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분들이 아직 그 민도가 좀 그렇게 이제 높지가 않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되게 영민한 사람인데 네.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쫓아낸 사람이고 지금 국민의힘은 윤어게인을 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쫓아낸 사람이 어떻게 윤어게인하고 손을 잡습니까?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단식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등장한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당황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도 안 가는 게 맞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윤호계는 안 된다,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정치할 수 저도 그래요.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근데 뭐 어쨌든 정치는 상대적 구도 안에서 하는 게임이니까 본인이 가서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보수가 어쨌든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것까지 했는데. 거기까지 양보한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박근혜까지 끼어들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 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날 누구도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단식을 어떻게 탈출할 거야? 이게 단식을 어떻게 끝낼 거야? 이 얘기를 그 전날 전전날까지 했던 모든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아니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그 내막 있어요, 내막?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원래 그 되게 여의도 정보 수집력 좋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일부 기자들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면 어떠냐는 얘기를 어디선가 듣고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지금 이 전국 전에 한번 만나고 싶어갖고 그 유영하 의원에게 요청을 했는데 유영하 의원이 당시에는 매몰차게 뭐 거절을 했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는 보수의 리더 차기 대통령감으로 여기서 그 입지를 세우는 게 목적인 것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면은 그게 되게 굳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쌍특검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 왜 아무리 생각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한 거 그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저렇게 갑자기 등장함으로써 그것도 다 허물어졌다. 결국엔 지방선거는 장동현 대표는 윤어게인 세력과 박어게인 세력 양쪽에 어깨동무하면서 치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지금 않겠느냐. 김 기자님 말씀에도 그게 들어있는 건데 장동혁 대표는 선거를 이기려는 행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입지, 그다음에 요 정당 안에서의 나의 어떤 영향력, 뭐 이런 거 위주로 지금 일정을 보고 있는 거지, 수행하고 있는 거지. 6월달까지 내가 당을 이끌어가서 선거를 잘 꾸려갖고 빌드업을 해서 선거를 이겨봐야겠다,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고, 그런 기자들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 행보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지금 비극인 거죠, 그 국민의힘에. 근데 중진 의원들은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걱정이 돼요, 우려가 돼요, 막 이 정도 수준의 얘기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이렇게 가겠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원래 엉덩이가 무거우셔가지고요. 네. 뭐 먼저 나서가지고 얘기하는 분들 아니고, 솔직히 그리고 그 3번에 걸친 이제 공천 실패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을 겪으면서 사실은 뭐랄까 소장파의 뿌리 그런 얘기를 하면은 쟤는 왜 저런 얘기를 해라는 그 뭐 냉대 요런 분위기가 많이 자리 잡힌 것 같아요.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 저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그런 댓글들 많이 있거든요. 한빠 장성철이 여기에 왜 오냐? 진행자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데 되겠냐?
또 민심을 모른다. 이준석은 가만히 있는데 왜들 난리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편향된 자가 왜 사회를 보느냐. 한 지지 방송으로 방향을 바꾼 건가? 저 한 달 아니에요. 저는 준빠라고 맨날 공격받고 이준석 파파 아니냐 그렇게 공격받고 맨날 그러는데 갑자기 또 왜 한빠라고 그러냐. 저는 보수파의 미래가 이준석, 한동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분들 정말 경쟁적으로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2030년도에 거기서 이기는 분이 대선 후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가지고 이준석 대표 비판할 때 비판하고 한동훈 비판할 때 비판하고 뭐 그냥 칭찬할 때 칭찬하고 그러거든요. 장동혁 대표는요? 장동혁 대표는 도저히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장씨 제가 호적을 파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싫어하더라도 일단은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란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참모진 6.3 선거에 많이 좀 출마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제 그만뒀고 김남준 대변인은 개항을 출마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분들이 좀 더 나올 분들이 있다고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김한 기자님? 그러니까 막 굵직한 이름들이 나올까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잘 모르겠는데 뭐 행정관이나 예를 들면 이런 급들에서 그러니까 시장급들에 출마할 분들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굵직한 이름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있는 하정우 수석의 부산 출마 이런 것도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난관이 굉장히 많아요. 허들이 높아요. 이건 불가능하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기사로 그냥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급들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 전재 같고. 수원이 있잖아요. 부산. 그러니까요. 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대통령실이라고 하지만 정치적 체급을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솔직히 지금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들 이름 기억해 보라고 하면은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의 참모들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큰 권력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선거에 나오면 또 그게 인지도랑 맞물려서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이고 한 번 정도 정리하는 시즌은 있겠죠. 네. 강훈식 실장은 어떨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강훈식 실장이 혼자 결정할 수는 없겠죠. 네. 혼자 결정할 수는 없을 거고. 근데 강훈식 말고 만약에 이게 결국에는 강훈식 말고 누가 나가면 진다. 이 결과값이 외부에는 공표되지 않더라도 나와야 당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을 좀 차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강훈식이 안 나가도 이긴다. 우리가 해보면 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내가 나가겠다고 하지 왜 강훈식은 저기 잘하고 있지 않냐 비서실장.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강훈식 실장의 의지 플러스 뭐 대통령의 결정이겠죠. 지금 워낙 둘이 케미가 좋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러니까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드러나는 모습은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내주면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가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무조건 거기를 이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간평가가 바로 지표가 되니까 그 부담이 있죠, 사실. 그러면은 김용범 정책실장 광주 전남 출마설 이것도 그냥 서울 언론이 서울로 쓰는 거고 광주 전남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포석을 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입장에서. 듣기로는 현재 뭐 김영록 전남지사인가요? 네. 그분하고 강기정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새로운 사람이 오르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도요. 호남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이름을 띄워가지고 띄워보고 그게 불이 붙어야 좀 그렇죠. 가능한 시나리오 같아요. 불이 안 붙으면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사실 김영복 정책실장 그 훌륭한 일 하고 계시는 분이지만은 대국민 인지도는 저는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예. 기억나는 건 우상호 수석이 국회 오전에 나와가지고 에이 하지마 막 그런 거를 그거만 조금 더 기억해요. 많이 하시려나요? 예. 그래가지고 참 이거는 저는 광주 전남을 지금 김영범 실장한테 주는 거는 공천 그냥. 왜 어려워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김병기 정무비서관하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간 거 외에는 김남준 뭐 대변인 정도만 네. 지방선거 출마하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게 근무하실 것 같고 개항도 저는 만약에 재보선 지역이 이번에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합당 이후에 뭔가 더 정리가 필요하다 뭐 이러면 사실 여기도 경선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너무 그러니까
너무 적어요. 지금 재보선 아니, 근데- 지역 분위기가 좋은 거에 비해서. 아 근데 재보선 지역구 저는 의외로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생길 수는 있죠. 생길 수는 있죠. 예, 지금 자체가 아니라 왜냐면은 그 국민의힘에서도요. 지금 대구에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거기 보궐선거가 생기거든요.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면 부산도 있죠. 그다음에 대전에도 지금 현역 의원들 민주당 출마 선언 많이 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강원도지사 경선에 나가면 이겨요? 아니면 그냥 공천 받아요? 사실은- 정무수석이었으니까 공천 그냥 줄게.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해요? 근데 광역단체장을 경선 없이 전략공천 주는 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불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이제 그러면은- 이광재 전 지사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설 연휴 전에 나갈지 말지를 밝히겠다라고 제가 한 들은 거잖아요. 정보가 있습니다. 예. 안 나간답니다. 안 나간다. 아, 네. 그러면 우상호 그냥 전 무경선으로 수석이 그냥 할 수가 있나? 뭐 무경선은 안 되겠죠. 무경선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경쟁률 차이가 현격한 경우에는 그냥 이제 경선 없이 공천을 줄 수 있도록 단수 공천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이랑은 또 다르죠.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픽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만두고 개항으로 나간다면 네. 그럼 거기에 나도 가서 경선할래, 나도 할래라고 후보자들이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그 가능성이 되게 적다고 보이는 게 사실은 민주당이 원내대표 경선 때도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원내대표가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네. 그 무경선 원내대표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찍었는데 거기 그렇게 많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 부산 쪽 전망만 한번 두 분 의견 들어보고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민주당은 전재수 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박형준 시장이 그냥 공천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다른 부산- 후보들이 있어요? 뭐 민주당에서도 뛰시는 분들이 있죠. 이재성 뭐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여기 나왔던 뭐 하정우 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는 도는데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전재수만 이겨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엄청난 힘이죠,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세 지역에서 내가 나가면 이긴다. 그리고 통일교 그 공천 그러니까 통일교 헌금이나 뭐 이런 거 파문 후에 돌린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전재수가 경쟁력이 있고 저희 이제 저 같이 일하는 팀의 친구가 이제 부산이고 뭐 동생 부산에서 변호사다고 이러는데 얘기 들어보면 바닥민심에서의 전재수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부산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이 이제 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 털면 제일 경쟁력이 있는 후보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박형준 후보 외에는 예를 들면 현역들이 내가 던지고 나가겠다 이러면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판에 내가 배지 던지고 부산시장을 나갈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들 다들 좀 뭔가 이렇게 수세적으로 생각하는 뭐 이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요. 탐사 보도팀에 계시니까 네. 전재수 의원과 통일교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탐사는 안 하고 계세요? 그 통일교 관련된 자금 전체적으로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권 관련해서 그 전에 수사 들어갔던 거에 비해서 뭔가 객관적 물증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지금 경찰이 미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봐주는 거 근데 아니에요? 뭐 아시지만 몰라요. 그 문재인 정부 이후에 그 수사 상황을 속속이 알 수는 없어요. 속속이 알 수는 없는데 근데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2달째.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한 그 부분. 그러니까 물증 확실한 뭔가 물증이 있어야 이 물증에서 출발을 해서 당사자 진술과 주변 진술을 통해서 뭔가 상황을 아니 그럼 원론쟁이 얘기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물증이 없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건 아 맞잖아요. 근데 물증을 찾아내는 게 수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거 안 부분이 하잖아요, 조금 스탑돼 있는 것 같다는 왜 생각이 저한테 들죠. 물어보세요? 경찰이 하는 걸. 부산 판세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도 부산 판세 뭐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의원 나올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박수영 의원도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 네. 그래갖고 하여튼 장동혁 대표한테 많은 보고를 올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다음에 김도읍 의원이 누구 표현을 빌리면은 취업 사기 당했잖아요. 정책위의장 취업하셨다가 4개월 만에. 그만두셨는데 김도읍 의원도 본인은 뭐 그냥 뭐 이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뜻은 있지 않을까? 근데 상황을 좀 그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여론조사에서 생각 박형준 들고요. 씨를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박형준 전재수 붙으면 누가 이겨요? 현재로선 그 일단은 여당이 민주당이잖아요. 네. 뭔가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뭔가 들어요. 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뭐 예산 폭탄을 퍼붓는다거나 아. 아니면 대형 이벤트를 만든다거나 네. 뭐 그런 종류의 기획들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선거를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재수 의원이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게 그리고 이제 부산 친구들 저도 좀 있는데 네. 부산 친구들이 하는 말이 박형준 시장은 사투리를 안 쓰잖아요. 음. 부산도 지역색이 굉장히 강한 곳인데 그 전재수 의원은 사투리 나온단 말이에요. 네. 뭐 그게 그런 종류의 감정적 선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김한 그- 기자님.
부산은 그 정서가 지금 좀 있어요. 뭐. 해운대 이외의 지역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뭐 부산 신항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구도심이나 이제 다른 지역. 근데 전재수 의원이 그쪽 지역에서 오래 활동을 해왔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제 서울이랑 똑같은 논리인 거죠. 서울도 이제 늘 선거 때 되면 강북 개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산도 그 개발 논리를 전재수 의원이 계속적으로 어쨌든 해왔던 거. 그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지금 뭐 지역 이슈들이 뭐 그런 거 있어요. 도로 지하화 이런 거 있어요. 부산 신항 개발 뭐 이런 거. 엑스포 실패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해수부 옮겨주고 뭐 이거 사실 부산에도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상당한 경쟁력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전재수 의원이 한번 밀어주자 좀 이런 분위기 나올 수 있죠. 가능성이 높아 네. 보인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시는. 네, 여론조사 상에서도 지금 이긴다라는 거는 원래 거의 민주당이 이기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긴다라는 거는 당과 대통령의 인기도 플러스 본인의 경쟁력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는. 아직은 지금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현 시점에서의 각 당의 선거 전략이라든지 각 지역의 중요한 지역의 선거 포인트 후보자들 이걸 간략하게 짚어봤거든요. 아마 이게 우리가 답한다 이 코너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물어봤어요. 지방선거 대비 코너명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답한다로 해라. 그것이 37%. 63 답한다. 답한다는 63 답한다는 뭐가 뭐가 다른지 다르죠? 모르겠지만 63 답한다가 63%. 아, 63 답한다로 네.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 답한다. 앞으로 이 코너에 두 분 자주 출연해 주셔가지고요. 여러 가지 좀 지방선거 전망 네. 제대로 좀 많은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김도윤 기자님, 김한 기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땜빵 진행 오늘로써 마칩니다. 그 저 때문에 막 구독 취소한다고 하는 분들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황현희 앵커가 진행을 할 테니까 더 많은 시청과 성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